머리로 떨어지는 포탄과 파편, 시신을 파먹는 쥐, 넘쳐나는 배설물과 쓰레기, 쏟아지는 빗물에 전신을 뒤덮는 진흙더미, 그리고 점점 썩어가는 발. 단 며칠, 몇 시간도 내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최악의 상황.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죽음의 덫이라 불리는 참호 속에서 겪었던 삶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지옥과 같은 참호존으로 바꾼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8월, 그날의 전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독일군은 중요한 작전 계획을 준비를 합니다. 19세기에 독일이 통일하면서 독일이 순식간에 유럽의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보불전쟁에서 프랑스를 격파하면서 프랑스에게 그야말로 치욕을 안겨주고 알사스 로렌 지방을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 유럽사가 이 신흥 강국 독일을 잡아야 된다라는 외교적 군사적 목표가 집중되게 됩니다. 독일도 그걸 알았죠.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게 되니까 동쪽과 서쪽 양 전선에서 독일을 침공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1884년에 독일군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프랑스가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맺은 겁니다. 결국 서쪽에는 프랑스, 동쪽에는 러시아라는 최강대국이죠. 초강대국이 독일을 견제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벌어진다면 독일이 이 양면 공격에 처참하게 패배할 거라는 건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독일군의 참모총장이었던 슐리펜은 이 양면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작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하자마자 독일군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슐리펜 계획입니다. 슐리펜 계획의 핵심은 프랑스와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프랑스를 쳐서 항복시키고 그 다음에 전력을 집중해서 러시아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왜 먼저 프랑스를 공격하느냐? 러시아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러시아군이 독일까지 오는 데는 최소 6주에서 8주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에 동부에는 최소한의 병력만을 놔두고 전 병력을 프랑스로 집중시켜서 단기간에 프랑스를 함락시키고 그리고는 전 병력을 다시 동부로 빼서 러시아를 막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프랑스도 나폴레옹을 배출한 유럽의 초강대국인데 아무리 독일이 전력을 투입한다고 그래도 프랑스를 어떻게 6주에서 8주 만에, 사실은 6주 8주도 아니고 42일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계획이 나중에 프랑스에 누설이 됐는데요. 프랑스에서 비웃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해봐라. 다 우습게 봤어요. 또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고 프랑스하고 독일 국경지대에 요새를 세우고 철벽 방어를 하니까 프랑스가 약한 나라도 아닌데 니들이 와봤자 우리는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40일 만에 이기니? 그런데 1914년 8월 1일에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자 독일군이 잘 방어되고 있는 프랑스 국경으로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그러니까 북쪽으로 우회해서 위에서 아래로 치고 나오는 대우회 작전을 시작한 거죠.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은 승리를 자신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터로 출발하는 군대에게 낙엽이 지기 전까지 집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북부를 침공했던 독일군이 예비군이었어요. 프랑스군은 독일군이 예비군을 동원해서 우회 작전을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하는 예비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는 예비군을 동원해서, 그것도 수십만, 백만을 동원해서 대규모 전면전을 치른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침공, 기습 작전은 초반에는 완전히 성공합니다. 그러나 벨기에에 도착하면서부터 슐리펜 계획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게 돼요.
슐리펜 계획이 어긋나는데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벨기에의 거센 저항입니다. 독일군의 원래 계획은 3일이면 벨기에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벨기에가 나라도 작고 군대도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될 것이다. 벨기에를 침공한 독일군은 무려 7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벨기에, 특히 리에주 같은 주요 요새하던 도시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결국 3일 만에 벨기에를 통과하려고 했던 독일군의 계획은 실패하고 12일이 지난 다음에야 통과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완전히 점령을 못해서 상당수 요새는 그냥 놔두고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독일군들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지체가 되니까 무차별적으로 벨기에 시민들을 공격하고 학살극도 벌이고 독일군의 초반 전쟁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에 그동안 중립을 지키며 지켜만 보던 영국도 독일이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략해서 국제조약을 어겼다, 또 학살극도 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면서 해협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기에에서 12일을 지체한 것은 슐리펜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슐리펜 계획은 원래 우회하는 데 주력이 있어야 되고 좌익은 조공, 보조 공격이에요. 사실은 유인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최대한 약화시켜가지고 프랑스가 공격을 해오면 오히려 뒤로 빠져라. 그래서 우회한 군대가 완전히 프랑스군의 뒤를 감싸버려야 되니까 프랑스군이 앞으로 진격해주면 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약화를 시켜야 되는데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몰트게, 그 몰트게가 심장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뭘 하다가 좀 불안한 일이 생기면 이분이 이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익에서 부대를 빼서 좌익으로 이속시켜줍니다. 그것도 제일 강력한 사단 4개를 빼줍니다. 요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보강을 해줄 수는 있는데 제일 강력한 부대를 빼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회고록에서 자기를 변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대몰트게와 소몰트게가 있는데 대몰트게는 위대한 천재였고 명성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살 삼촌하고 비교를 당해서 아마 그런 얘기 맨날 듣고 살았나 봐요. 네 삼촌은 안 그랬는데. 그러나 비렐름 2세가 그대 삼촌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이러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본인 말로는 그때 자기 몸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잘못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우회 공격해야 되는 부대가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우회를 한 게 아니라 가면서 이렇게 화살표처럼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빡빡해도 가다 보면 부대 간격이 점점 넓어지게 되죠. 그러면 넓어진 데다가 뒤에다 부대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부대가 없는 거예요. 독일군은 파리로 가까워 올수록 부대 간격이 넓어지니까 고지가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초래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전쟁사에서 실패하는 건데요. 상대방이 변한다는 걸 예측을 못해요. 그럼 프랑스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프랑스가 전쟁도 해본 적이 없고 옛날부터 전쟁은 못하는 나라고 군대도 형편없고, 근데 프랑스가 사실 독일보다 더 오래 유럽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프랑스쯤 되는 나라는 마지막까지 바보같이 당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우익으로 공격해오는 독일군의 제일 문제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멀리 돌아야 된다. 바깥쪽의 애한테 과부하가 걸리고 프랑스군이 그걸 알았어요. 이 바깥쪽으로 오는 쪽 애들을 치자. 그래서 거기다가 육군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클로게라는 장군이 지휘하던 1군인데 이 1군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영국군하고도 싸웠다 육군하고도 싸웠다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옆에 있는 2군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안 도와주죠. 그것도 사이가 끔찍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하루에 30km, 40km씩 행군을 하니까 그 마른강에 도착했을 때는 50% 이상이 전투를 할 수 없을 정도다, 걷지도 못할 정도다라고 해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몰트게가 예비대를 투입해서 클로게를 지원했더라면 전황은 바꿔지는 거였는데 그 예비대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군이 갑자기 동부전선에 나타난 겁니다. 6주, 8주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3, 4주 만에 나타났어요. 왜냐? 프랑스가 너무 급해지니까 러시아 보고 빨리 와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러시아군도 사실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탈진 상태로 프랑스를 도와라 그래서 전술의 모든 기본을 무시하고 달려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부전선에서 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근데 원래 계획은 동부전선은 조라였어요. 괜찮아. 싸움을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이겨. 이긴 다음에 때리면 돼.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한 번만 이기면 베를린까지 함락되게 생겼어요. 예비대로 투입하려는 2개 군단을 동부전선으로 보내게 돼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가 된 게 동부전선으로 보낸 2개 군단이 도착하기도 전에 독일군이 이겨버려요. 물론 이건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승리였지만 어쨌든 간에 2개군을 보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1군과 2군이 파리 동쪽에 있는 마른강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프랑스군이 이 상황을 알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 파리 주변에 있는 예비군을 다 동원해서 단기간에 군대를 파견해서 마른강 방어선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군대를 빨리 옮기는 방법은 철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른강에는 철도가 없어요. 어떡하지 그럴 때 이제 영화 같은 이제 비법을 쓰는데 택시하고 버스를 다 모아가지고 택시에는 병사들을 태웁니다. 이렇게 태워서 택시 기사들이 40km 떨어진 마른강까지 병사들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단 이틀 만에 파리의 택시 운전사, 버스 기사분들께서 5개 대대 규모인 6,000명의 병력을 마른강에 투입하게 됩니다. 딱 병력을 배치했을 때 독일군이 도착한 겁니다. 지쳐 떨어진.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대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대단했던 게 사실은 이깁니다. 그래서 밀고 들어갈 기회가 생겼는데 이 마른강 전투를 하려다 보니까 1군하고 2군이 또 이제 지멋대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참모총장 하던 몰트게가 이게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되니 막 궁금해가지고 전권 중령을 보내요. 계급 불문 대통령에 준하는 결정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전권대사예요.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게 그 사람이 헨치 중령이라는 사람인데 전선에 한 번도 안 나간 정보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가가지고 딱 봤는데 마침 1군하고 2군이 막 이렇게 싸우니까 뭐 좀 어그러졌겠는데 거기에 영국군 부대가 길을 잃고 잠깐 들어와요. 그거를 항공정찰하고 어떤 거 보니까 1군하고 2군이 너무 벌어졌구나. 그런데 이 사이로 영국군이 파고들었구나. 1, 2군은 끝난다. 그렇게 후퇴하고 그 사이에 프랑스군은 뒤에 후방에서 계속 병력이 와서 병력이 보강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대로 된 반격도 아니었고 1, 2군 사이도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사실 헨치 중령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런 걸 맡긴 게 잘못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놨던 게 실수였죠. 모든 전쟁은 마지막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실제로 전투를 하다 보면 병사들이 이제는 끝이다. 절망적이다. 총알이 떨어졌다. 그때가 적도 무너지기 직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마지막 순간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 불타오르는 순간에 혼돈,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때 해결할 수 있는 지휘관이 탁월한 지휘관인데 계속 최악의 수를 뜬 거죠. 전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결정을 지으라고 한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몰트게가 심장이 떨어졌는지 뭐 안 떨어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변명할 수 없는 큰 실수였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독일군의 마지막 공세가 주춤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마른 전투가 독일군의 패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프랑스는 파리 함락이라는 재앙을 면한 것일까? 독일은 파리 함락에 실패했지만 2차 공세를 감행해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일까? 아닙니다. 이때부터 진짜 1차 세계대전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먼저 프랑스를 쳐서 항복시키고 러시아와 싸운다. 그렇게 되면 양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봤죠. 단 이틀 만에 6,000명의 병력을 마른강에 투입하게 됩니다. 마른 전투로 파리 함락에 실패한 독일군은
400여 킬로에 이르는 전선을 따라 후퇴를 해서 북쪽에 있던 벨기에의 엔강에 도착합니다. 독일군의 전체 병력은 이곳에서 방어선을 칩니다. 그리고 이틀 뒤 프랑스와 영국군이 추격해오자 독일군은 서둘러 엔강 고지대에 참호를 파기 시작하는데요. 독일군 공격에 실패한 연합군 역시 그 자리에 땅을 파고 참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양측은 이제 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하고 참호에 들어앉아 서로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참호와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의 불이 지펴지게 됩니다. 시신을 파먹는 쥐, 넘쳐나는 배설물과 쓰레기, 그리고 점점 썩어가는 발. 무려 4년 동안 죽음의 구덩이 참호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참호는 1차 세계대전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일까요? 지금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참호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병사들에게는 생지옥이 시작됩니다. 마른 전투 이후로 참호를 파고 서로를 향해 공격할 기회만 노렸던 독일군과 연합군. 양측은 전투가 있을 때마다 참호를 파고 참호와 참호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인 남성 하나가 겨우 서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팠던 참호는 하나 둘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벨기에 해안에서부터 프랑스 북동부를 거쳐서 스위스까지 이어지게 되죠. 직선 거리로 약 760km고요. 실제 참호는 꾸불꾸불하게 파이고 2중 3중으로 파였기 때문에 모든 참호의 총 길이는 24,00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참호를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되니까 점점 참호를 요새화하게 되죠. 서부 전선 곳곳에 철조망, 기관총 부대, 포대로 이루어진 정교한 참호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지를 강화하게 되자 연합군도 똑같이 대응하면서 서로 공격할 기회만 노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상징이 참호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참호 진지가 만들어지느냐?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차 세계대전 당시의 무기와 전투 방식이 그 이전 나폴레옹 전쟁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전하고 딱 중간이에요. 그 중간의 특징이 뭐냐? 낮은 포복, 높은 포복을 하느냐, 걸어서 가느냐, 요 차이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까지는 라인 배틀이라고 그래서 병사들이 행렬로 빽빽하게 써서 총을 이렇게 탁 겨누고 팡 쏘면 뒤에 렬이 팡 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의 화약을 앞으로 집어넣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엎드려 쏠 수는 있는데 진짜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속도도 느려지고 이렇게 되니까 서서 이렇게 쏘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명중률이 떨어지는 거죠. 집단으로 서서 마주보고 쏴도 한 10% 15%밖에 안 맞아요. 그런데 남북전쟁 거치면서 총이 좋아져요. 이젠 후장식 소총도 나오고 1차 대전 끝날 때쯤은 기관단총까지 나옵니다. 총이 좋아졌는데도 서서 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포복, 높은 포복을 하려면 내무 생활을 해야 되고 모든 군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그냥 징집해서 잠깐 훈련시켜서 이렇게 투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낮은 포복, 높은 포복을 시키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등 떠밀려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엎드려서 가 그러면 안 가고 말죠. 요즘 여러분 전쟁에서 군대가 내무 생활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 어둠 속에서도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기지 않으면 내후반에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기합받고 이러던 친구들이 죽는다. 이런 어떤 동지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이 내무 생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이걸 안 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리고 전선에 투입을 했는데 총알이 날아다니니까 옛날처럼 그냥은 못 써 있으니까 땅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땅 밑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같이 나오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나가자 그러면 나가는 순간 대형이 만들어지도록.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는 포탄도 발달했었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있는데 떨어뜨리면 한 번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 선에다가 포탄 대표를 따로 파요. 그러면 포탄이 떨어지면 뒤로가 있는데 끝이면 적이 쳐들어오잖아요.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연결호를 파야죠. 연결호를 팠더니 적이 들어오면 와가지고 이 대피어에다 수류탄 하나 집어넣으면 다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또 중간에 뭘 파야지. 꺾고 뒤집고 2선 방어, 3선 방어 이러다 보니까 길게 팠던 참호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막 열리면서 지하 요새처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복잡해지게 되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지휘소 있어야죠. 보급품 쌓아놓는 창고 있어야죠. 병원, 수술실, 응급실, 주방.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게 화장실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고. 땅 파서 하여간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요. 그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호 생활을 너무 낭만적으로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말이 그렇지 이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참호라는 건 원래 전투 중에 병사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데 비위생적인 환경 덕분에 참호가 점차 생지옥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1차 대전 때 참호를 보면 그냥 물, 진탕 이거가 뭐 영화에 빠짐없이 나오는데 특히 플랑드르 지방은 저지되어 가지고 60cm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흙이 고운 데가 우리가 찰흙이라고 그러잖아요. 찰흙에 물 떨어뜨리니까 진흙이 돼요. 이 진창이 어느 정도의 진창이냐면 발이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300m 걸어가는데 3시간 걸린다고. 그리고 익사자가 무수히 나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참호를 파니까 배수구를 팔 수가 없잖아요. 땅으로 팠는데 진흙탕이 되는데 비가 오니까 안 올라가져요. 거짓말 아니고 여기서 죽습니다. 거기를 나오는데 1시간을 기어서 간신히 한 명이 나오고 동료는 빠져 죽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포탄 구덩이 이렇게 지나가 보면 물 웅덩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익사체가 한두 개씩 떠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무수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물이 또 사람에게 수만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일단 이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고여지게 돼요. 그뿐인가 사람 죽죠. 동물도 죽죠. 이 물 자체가 오염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늘 진흙탕이나 물속에 최소한 발을 디디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이제 발이 썩어 들어가죠. 이걸 참호족이라고 하는데 당시 군화를 벗을 수도 없고 씻을 데도 없고 결국 발이 썩어서 괴사가 되게 되죠. 그러면 신경이 마비되고 살이 검푸르게 변하다가 결국에 썩어버리게 되는데 괴사가 진행되면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발가락 자르고 발 자르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하고 벼룩. 가렵고 힘든 것도 문제지만 얘들이 이제 오만 병으로 옮기죠. 발진 티푸스 이런 거 막 옮기죠. 그러면 고원, 신경통, 열병 이런 거 오만 병을 일으켜서 당시에는 이거 병명도 모르니까 그냥 참호열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나 아무튼 이나 이런 벼룩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거 아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생에 신경을 썼어요. 주기적으로 후방으로 보내서 목욕도 시키고 공용 세탁소 같은 걸 만들어서 속옷 같은 거 알아서 다림질해서 주고 이런 노력도 꽤 하긴 했는데 이게 소용이 없는 게 속옷을 세탁을 해서 다림질을 하면 이는 죽어도 이가 낳아놓은 알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와도 하루만 지나면 도로 이제 흙는 거죠. 그나마 뭐 잠깐이라도 기분 좋으니까 병사들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하고 달리 이런 어떤 위생이라든가 전염병의 구조, 벌레들의 생태 이런 걸 몰라서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그리고 이게 이는 보이지라도 않는데 여기서 이제 쥐들이 또 튀어나옵니다.
사진 보시면 쥐들이 정말 요만한데 사람들 시체를 뜯어먹으니까 살이 너무 쪄가지고 다리가 몸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어기적 다니는데, 그래서 병사들이 뭐 처음에는 잡아서 걸어도 보고 총 쏘고 뭐 때려 패고 다 허사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상병이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부상병들한테 올라와서 산채로 뜯어먹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사들 입장에서는 쥐가 올라온 거 보니까 나는 이제 회복불능이고 죽는구나. 그러면 삶의 의지가 없어지면서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러면 의외로 냄새라고 그럽니다. 오만 배설물, 쓰레기, 시신 썩는 냄새 얼마나 심한지 몇 킬로 밖에서도 냄새가 난다. 그래서 독일군 같은 경우는 담배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사들이 쉘쇼크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미쳐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당신은 이게 병이라는 걸 몰라서 두드려 패고 심지어는 겁쟁이라고 총살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모든 병사들이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 정말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참호전이 이처럼 끔찍했습니다만 또 끔찍하다 보니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호전으로 인해서 탄생한 발명품들도 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트렌치코트. 트렌치코트 그러면 낭만의 상징 트렌치코트가 됐는데, 이 트렌치코트가 원래 참호용 의복으로 나온 거죠. 여기도 물과 진흙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옷을 방수 코트로 만들어 가지고 방수 우비를 덮고 사는 옷으로 만들었죠. 그게 트렌치 코트인데,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도 멋쟁이 코트가 돼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계 전쟁사를 바꾼 걸작품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탱크입니다. 병사들을 돌격시키지 않고 상대방 참호를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탱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놀랍게도 탱크의 아이디어 자체는 1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 전에 시작됐어요. 오스트리아, 프랑스 여러 곳에서 탱크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투자들을 안 해줘가지고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참호전이 워낙 처참해지니까 야, 탱크 만들자고 막 빨리 만들게 되는데, 제일 먼저 탱크를 만들어서 실전에 투입한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영국의 종군 기자였던 어니스트 스윈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이때 탱크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그 영국의 빨간 2층 버스, 그 버스 엔진을 떼다가 탱크에 달았어요. 그래서 솜 전투에 이제 마크 1 탱크가 투입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마크 1 탱크는 명작은 아니었어요. 이게 엉성해가지고요, 전쟁터에서는 별 쓸모가 없었고, 나중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 탱크는 프랑스에서 만든 르노 1형 탱크가 이제 우리가 아는 탱크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최초의 제대로 된 탱크보다는 최초의 탱크를 기억하기 때문에 마크 1이 더 유명하죠. 1차 대전의 참호전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병사들이 전사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기록은 영원히 안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끔찍한 참호전이 왜 벌어졌는가? 사실 예방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다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심지어는 탱크의 아이디어까지도 전쟁 전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에서 예산 부족, 정치적인 이유, 군인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미루다가 이런 참극을 겪고 나서 군제가 개혁돼서 2차 세계대전은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1차 대전의 교훈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천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그것이 극복할 수 있는 작은 고통이라면 그냥 인생의 에피소드겠죠.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은 2천만 명, 1천만 명의 병사와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앗아가는 악몽이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전쟁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비극을 예측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력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미리 대응해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